제가 발리에서 보스턴으로 오면서 곧 나올 저희 미래학교 디자인에 관련된 책 초연결학교에 그 머릿말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인데 거기에서 발리에서 보스턴으로 오는 그 시간 동안 비행기에 썼던 그 서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10여 년 동안의 과정,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제 인생을 길게 보게 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저의 교육적 고민들이 담겨 있는 서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책의 서문은 그 책의 원고가 마무리된 후 가장 늦게 쓰입니다. 독자와 만나는 첫 번째 페이지가 가장 마지막에 쓰인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문학평론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던 제게는 역사를 담은 메타포로 이해되곤 합니다. 모든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동양의 고전, 노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은 마지막에 창과 문을 내고서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완료는 닫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다시 여는 일입니다.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제야 다시 다음 책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문학평론가이자 대학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한 인문학자가 대학과 세상의 경계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단을 통해 대학 바깥으로 나아가 인문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로 활동했던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10여 년의 시간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활동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체로 저와 같이 전문적 학문 연구와 글쓰기 기반 활동을 하는 이들이 선택하고 희망하는 직업적 행로는 대학 강의실 중심의 연구자, 교육자, 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희망대로만 된다면 그의 직업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와 문학적 글쓰기 양면에 있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능을 인정받기도 했던 저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었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이를 선택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제 삶의 행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제도적 관행과 프레임을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래를 지금 여기로 당겨오기 위한 좀 더 과감하고 창조적이며 공익에 복무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삶을 정교하게 계획했다기보다는 그 시간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갖게 된 그 시점의 절박성이 다음 시간을 가리키고 또다시 그것이 다 가리키는 삶의 경로를 선택해왔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말은 숙명을 받아들이라는 말로 자주 오해되곤 하는데 실은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그 시간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고 몸의 진실을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진정한 속뜻으로서 운명을 사랑했던 것이 제 삶의 경로였던 셈입니다. 특히 이 시간의 경로를 거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육이 지닌 맹목성과 무책임성, 폭력성과 비효율성에 관해 깊은 고통을 느끼고 탄식을 반복해왔던 저로서는 이제 새로운 교육 모델의 출현을 위해 움직여야 할 시기가 왔다는 절박한 소명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자로서나 문학평론가로서나 저의 문제의식은 배움과 삶의 통합과 연결, 그 결과로서 실천적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알미 있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암과 행함의 분열 없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소크라테스와 스토아적 삶의 지혜는 오래도록 저를 운동시킨 내적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집을 읽고 가장 많은 글을 쓰는 청탁을 받는 문학평론가로서 밤낮 없이 살아왔는데 이 글들의 상당수가 미학적 전위와 문학의 정치성 그리고 윤리 사이의 통합에 관한 것이었던 까닭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늘 생각해왔던 것은 삶을 배반하는 교육, 실천과 유리된 교육, 세상과 연결이 끊어진 학교, 공동체성을 과로해 놓는 공교육의 사유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한국 교육의 폐해로 항상 거론되는 입시 중심 교육이라는 것도 제게는 삶과 배움의 유리라는 측면이 드러나는 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엄청나게 특별한 도전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미래는 고등 판단력을 지닌 기계 시스템 AI의 등장이 가져올 문명의 예측 불가능성,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대표되는 예측 가능한 인류 종말 서사, 크게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맹목적 불안도, 맹목적 낙관도 허용될 수 없는 미래의 전망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양극단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교육 인문운동가로서 저는 이 시대를 과거의 비판 철학이나 비판 사회과학이나 사회운동가나 NGO가 하던 체제의 비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삶의 그 솔루션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스스로 언제부턴가 운동가가 아니라 러닝 디자이너, 학교 디자이너, 교육 설계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조차도 ESG,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회피할 수 없는 산업의 조건 및 환경 그 자체가 된 상황에서 공교육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감스럽지만 한국의 교육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막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막론하고 개발도상국 시절의 교육적 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입시 중심 교육에 몰빵해 있고 그 과실을 빼먹는 데 익숙한 중등교육과 대학교 카르텔에 여전히 기초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적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 심화된 야수 자본주의, 이건 김누리 교수님이 쓰는 용어인데요. 야수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에 관해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여전히 찾지 못하는 모습이니요. 특히 부모가 되지 못한 학부모라는 특이한 한국적 정체성을 지닌 이런 이름이 상존하는 것에 의해서 학부모가 교육 전환의 장애물로 작용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학교 폭력이 학생이 학생을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일이었다면 요즘은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자주 목격되고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에서 학교의 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교권의 추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여전히 근시안적이며 교사 방어적이며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회피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즉 에듀케이션 시스템 전체가 그동안 창조적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레이럴 굿, 미국에서는 보통 그레이럴 굿 엘리트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훌륭한 삶이죠. 훌륭한 삶을 사는 미래로의 운동성을 학교가 포기한 채 맞이한 자승자박의 현실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교육 시스템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갈등과 개인적 고통의 심화 기제로 작동하며 두려움을 조장하며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배타적이고 작은 이익에 함몰되어 공동체, 나아가 지구 문명 전체가 공멸을 향해 가는 상황을 아직도 메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명 차원의 엄청난 전환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 전 세계는 미래 교육, 미래 학교라는 뜨거운 화두를 갖게 되었고 이 여파는 어떤 세계사적 흐름에도 꿈쩍 않고 입시 중심 교육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해관계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계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 시스템 내부에서 등장한 화두가 아니라 성난 물결처럼 문명을 집어 삼킬 위기담론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은 여전히 관료적이며 계급의 재생산, 산업 정책의 일부처럼 이해되고 있는 듯이 보이며 이 결과는 미래교육을 기술주의 담론 및 정책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특정한 어떤 정보와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 교실을 만들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몰빵을 하고 AI 도입을 하고 메타버스적 환경의 구성 등 교육공학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든 예산 정책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정책을 이끌고 교육 현장을 끌어나가는 다양한 교육 리더들과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기술적 수단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교육 시스템은 또 다른 기술 프로그램의 복마전이나 그들의 물건을 팔아주는 에이전트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은폐된 합법적이고 거대한 기업 시장이 다시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오늘날 이른바 미래교육, 미래학교 담론과 설계가 전통적인 학교나 교육연구기관, 전형적인 교육학자들의 이론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미래교육 학교의 설계자들이나 혁신가들은 대체로 학문적 카르텔 외부의 실천가들이거나 혁신가 또는 혁신 기업가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교육, 미래학교의 필요성 자체가 전형적이며 전통적 시각의 교육, 학교에 관한 강력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에 대해서 사실상 올드 시스템으로 그 체제를 판단하고 파산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시스템은 노동과 고용 정책, 문화 및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일정 시간 존속할 수밖에 없겠지만 만일 이대로 계속 방치된다면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발설만 하지 않았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기존 에듀케이션, 특히 한국의 입시 중심 교육에 기초한 중등교육과 거기에 수혜를 잇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명문대 중심의 대학 체제는 제게는 현대에도 여전히 존속은 하지만 더 이상 창조적 가능성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래된 하이쿠나 시조 양식처럼 보입니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길게는 20여 년간 실로 다양한 교육 현장과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경로를 거쳐왔던
또 사회적 경험을 거쳐왔던 인문학자이자 작가이며 교육, 인문운동가이자 미래 학교의 설계자로서 활동해온 저 한 사람의 관찰과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 이론가나 교육공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책이 지닌 명확한 한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 에듀케이션 시스템의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관점을 넘어서거나 비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는 올드 시스템을 비판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감지되는 문명사의 뚜렷한 흐름 하에 진행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적 상황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디자이너로서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미래학교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고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이 초현실 초연결학교는 미래학교를 기술적 도구 차원이나 콘텐츠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며 그 핵심을 학교를 경영하는 운영 원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이 책이 기존 미래교육 담론과 지닌 가장 큰 관점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학교라는 책 이름과 세상을 품은 학교의 시대가 온다라는 부제가 이 학교의 운영 원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대학에서만 공부하고 연구했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종류의 사회적 경험을 짧게라도 저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것이 미래 학교 이 차원에서 암시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시적으로나마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서 또 한국의 공교육에서도 그 현장을 진화시키려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도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글이 쓰여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장소는 발리에서 보스턴으로 운항 중인 비행기 내부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내려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와 콜롬비아대를 나왔으나 발리에서 명상을 하는 은자로 살며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삶과 기업 문화를 코칭하는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이자 명상가를 발리에서 만났습니다. 애초에 그와의 대화를 위해 발리에 갔으며 발리 해변가를 평화롭게 산책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시적인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몇 시간 후 보스턴에서는 착륙하자마자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자 미래 아이들의 학교로 불리는 MIT에 가서 그 학교의 특별한 교수와 만나 MIT 미래 교육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 대화의 테마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 왜 인문교육과 예술교육에 몰입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콜롬비아대 의과대학 교수와 보스턴에서 20년간 검사를 하다가 고등법원 판사가 된 사람, 또 최근에 세계적인 금융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수석 부사장이 된 사람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공교롭게 다 저희 친척인데요. 그들은 각각 열정적인 노력과 탤런트로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과정을 경험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학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복합적일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 경험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미래 교육에 관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이 대화들은 그러나 이 책에 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출간할 미래학교에 관한 저의 두 번째 책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콜롬비아대를 나와서 발리 시골에서 명상가 은자로 사는 삶과 하버드를 나와서 맨하탄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한 명은 동양으로 갔으며 다른 이는 서양의 중심부에서 삽니다. 이 차이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과 연계된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인생관에 난 의미심장한 균열과 변화의 기미를 암시합니다. 그런 변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 책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는 매우 다른 도전적인 에듀케이션 시스템 설계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미 과감하게 시도하는 선구적인 사례와 그에 관한 저의 해석, 생각이 실려 있습니다. 이 생각들은 다소 인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고 용감하며 자유로운 교육 실험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으나 이 책의 목적은 대안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명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듀케이션의 대전환에 관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생략하려고 합니다. 문명의 위기와 불확실성,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성장에 반비례하여 삶의 소외와 사유의 몰락이 급격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주변부에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안학교와 대안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대전환과 각성을 위한 교육, 학교의 진화가 이제는 모든 인들의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서문을 쓰기 불과 며칠 전에 평소 존경하고 신뢰하는 문학적 동료이자 선배 작가인 한강 선생님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그의 문학적 성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랫동안 그 문학적 여정을 지켜보고 응원해 왔던 저로서는 그의 수상 소식이 감회가 남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작가의 여정이 책상 위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는 수도사적 노고의 결과이면서도 그 책상의 작업 노트가 세상에 가장 아프고 뜨거운 자리와 지속적인 연결을 실천하는 문학적 제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작업은 기록이기 전에 기억의 산물입니다. AI도 메타버스도 할 수 없는 진정한 휴머니즘적 연결을 보여주는 이 잠들 수 없는 기억의 성취는 미래 학교가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 배움의 여정인지에 대한 강렬한 시적 영감을 제공합니다. 한강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문학으로 훈련받은 저의 책에도 보이지 않는 영감과 마음의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전해드립니다. 초연결학교의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 책이 출판됩니다.